나는 쓰레기였다.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의 저자 사사키 후미오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이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출판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물건이 아닌 가치관을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 돈을 최고시하는 어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이사하지 않은 그리고 버리지 못한 물건들로 가득한 방에서 그의 삶마저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가치관이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희망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손에 쥘 수 있는 돈을 많이 가졌다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쌓아 놓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대신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이 합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간과 자유를 물건과 바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물건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아주 잠깐 동안일 뿐입니다. 이렇게 물건에 종속된 삶에서는 행복에 대하여 아무런 것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미니멀리스트입니다.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살아낸 사람들은 물건을 줄이자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한 물건은 없다 라고까지 주장합니다. 적게 소유하며 더 풍요롭게 사는 것이 미니멀 라이프가 가져다주는 힘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가진 것으로 인해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모범 답안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미니멀리스트는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며 더 나아가 소중한 것을 위하여 물건을 줄여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때 물건이란 가구, 가전, 소품, 옷 등 물리적인 것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탐하는 욕심, 무의미한 일에 쏟는 에너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당연히 포함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면 쾌적한 환경과 더불어 삶의 행복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 옷을 걸치거나 무언가를 손에 쥐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태생이 미니멀리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왜 물건을 점점 늘려가기만 하는 걸까요? 물건을 늘리는 이유를 알면 물건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다다르기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현실이 자신의 이상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그리고 원하는 물건을 가지지 못했다는 현실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내가 원하던 일을 모두 하고 있고 갖고 싶었던 물건을 전부 가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자신이 희망하거나 바라던 분위기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본 것은 그 당시에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합격 소식에 무척이나 기뻐했었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나요? 살고 있는 집이나 가지고 있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이 비좁고 낡았다고 느껴진다면 이사할 당시의 그 간절했던 마음이나 기쁨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툭하면 입고 나갈 옷이 없다고 투정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옷들 중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억지로 구매한 옷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일을 모두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바로 익숙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히 원했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금세 그 상황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진 일은 점차 당연한 일이 되고 당연한 일은 어느새 실증과 불만과 불행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러한 인간의 심리는 인간의 신경 네트워크가 자극의 양이 아니라 자극이 바뀌는 차이에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방에서 자고 있던 아이가 누군가의 발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이거나 자는 줄 알고 TV를 껐더니 보고 있는데 왜 껐냐며 벌떡 일어나는 것이나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채널을 계속 돌린다던가 하는 행동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갖고 싶어서 손에 넣은 물건임에도 계속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익숙함이라는 함정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항상 있는 물건, 변함없이 늘 그곳에 존재하는 물건에는 더 이상 자극의 차이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익숙해지고 당연해진 그 물건에 실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갖고 있는 물건에 익숙해지고 실증이 나면 더 이상 자극을 느낄 수 없게 되어 새로 사거나 양을 늘리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 더 큰 자극을 얻으려 하게 됩니다. 익숙함, 실증, 그리고 다시 새 물건을 원하는 과정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는 나 스스로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여기는 동물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면의 가치는 남에게 알리기도 어렵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몸에 걸칠 수 있는 물건이나 값비싼 외제차와 고급스러운 물품으로 가득 찬 큰 집으로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물건이 곧 나라는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책이 많다고 해서 지적인 내면의 가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마트에서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청소하기만 힘들어집니다. 방은 너저분해지고 쓰레기처럼 흐지부지 방치하다 보면 점점 자신감도 사라지고 의욕도 꺾이게 마련입니다. 그런 자신에게서 눈을 돌리기 위해 결국 술과 무질서한 생활로 도피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책의 서두에서 물건과 나를 동일시한 자신을 향해 나는 쓰레기였다 라고 고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물건들은 우리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망칠 정도로 늘어난 물건들이 오히려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해야 합니다.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줄였을 때 우리의 인생에는 긍정적인 변화와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미니멀리스트의 삶에는 시간 여유가 생깁니다. 더 이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도 않고 미디어와 광고에 현혹되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없으니 청소와 같은 가사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물건을 찾거나 이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소중한 24시간을 더 이상 물건 때문에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집안을 물건이 적은 환경으로 바꾸면 가사는 물론 생활의 모든 면이 간소하고 편해집니다. 간소하고 편해진 생활만큼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번거롭고 하기 싫다고 느끼는 자신을 뿌리치고 당당하게 자신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나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좋아하게 되면 다른 일에도 도전하기가 쉬워집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물건과 함께 버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볍게 이사할 수 있는 자유도 물건을 버리면서 얻게 되는 해방감입니다. 물건으로 가득 찬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며 살거나 자살로 내몰릴 정도까지 일을 하고 있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물건을 줄이고 미니멈 라이프 비용을 낮추면 일하는 방식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한순간에 불행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변에서 승승장구하는 타인을 보며 스스로를 어리석고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교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미니멀리스트는 물건을 살 때도 남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갖고 싶었던 물건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구매한 물건들만 갖고 있다면 더 이상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당신의 얼굴에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남의 시선이 두려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물건은 이제 버리세요.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처분하면서 쓸데없는 자의식과 불필요한 자존심도 함께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벗어나 무엇을 해도 부끄럽지 않은 도전하고 행동하는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라는 미래에 필요한 물건과 예전에라는 과거에 필요했던 물건을 버려봅시다. 나 자신의 일부라고 믿었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면서 오직 현재라는 사람만 남겨봅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물건을 버림으로써 현재에 집중하며 현재의 일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건이 없어 홀가분해진 만큼 미래의 무언가를 두려워할 일도 과거의 뭔가를 후회할 일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익숙함에서 실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감사하는 삶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삶은 당신에게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저자가 미니멀리스트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사용한 수십 가지 실천 방법들도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발 디딜 틈 없는 공간에 살면서도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하루하루 살아가던 저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미니멀리스트가 되었는지는 제가 정리하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되는 방법들도 섞여 있기는 하지만 저자의 실천 방법 70가지는 저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생각해보고 직접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 얻은 방법들이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기보다는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정리한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는 물건을 버린 후 찾아온 12가지 놀라운 인생의 변화라는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삶이 쓰레기였다는 자조 섞인 고백으로 시작한 저자의 글은 미니멀리스트의 삶이 가져다준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통해 결국 그 변화가 어떻게 행복으로 이어졌는지 되짚어 보면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글의 처음에는 자기가 바라는 것을 갖는다는 것은 커다란 행복이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게 더 큰 행복이다. 라는 메네뎀의 명언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더 바라지 않음의 행복을 얻기 위한 노력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미흡한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매일 조금씩 단순하게 사는 삶으로부터의 평안과 행복을 경험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미니멀한 삶이 가져다주는 평안과 행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 제5장 행복은 느끼는 것이다를 읽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로 어영부영 3개월여가 지났습니다.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여러 댓글을 통해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제5장 행복은 느끼는 것이다. 미니멀리스트가 된 후의 12가지 변화가 어떻게 행복으로 이어졌는지 되짚어보자. 행복의 모범 답안을 버려라. 다양한 삶의 방식이 허용되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행복의 본보기 같은 것이 존재한다. 정규직으로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둘이나 셋 정도 낳는다. 늙어서는 재롱 부리는 손주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살아야만 행복해진다는, 이것만 달성하면 행복해질 것 같은 목표다. 새로운 행복을 찾는 긍정의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행복이다. 심리학자 소냐 류보모스키 교수는 행복의 50%는 유전, 10%는 환경에 영향받으며 남은 40%는 매일의 행동에 좌우된다고 주장한다. 10%의 환경에는 살고 있는 장소와 집만이 아니라 부자인지 가난한지, 건강한지 병이 있는지, 기혼자인지 이혼 경험자인지 등 온갖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눈에 평범해 보이는 행복의 구성비는 90%가 환경이고 10%가 유전이 아닐까? 누구나 복권에 당첨되어 돈만 많이 생기면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아니면 90%가 유전이고 10% 정도가 환경인 건 아닐까? 태어날 때부터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고 외모도 수려하다면 나머지 10%인 환경쯤은 어떻게든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행복의 DNA는 존재하는가? 여기서 유전은 타고난 외모나 운동신경, 지능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는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의 연구를 통해 사람에게 각각 행복의 기준점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데서 비롯되었다. 사람에 따라 체중의 기준점이 있어 다이어트를 해도 그 체중이 유지되듯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비참한 일을 당해도 행복은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 행복을 구성하는 50%는 유전이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미인 또는 미남이라거나 몸매가 좋거나 나쁘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유전을 말한다. 아이들은 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은 시기에 이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늘 웃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웃는 얼굴로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것도 아니고 웃는 얼굴이 행복을 위해 필요한 요소임을 알고 웃는 것도 아니다. 날 때부터 웃는 걸 잊지 않은 것이다. 이런 아이가 그대로 어른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주변을 밝게 한다. 유전적으로 행복을 타고난 사람은 반드시 있다. 환경의 영향. 반면에 환경은 10%밖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최소한의 안전과 식사, 잠자리만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행복이 극적으로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거기까지는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그 후의 환경 차이는 행복에 조금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수입이나 직업, 살고 있는 집, 결혼 여부, 자녀의 유무 등 행복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여겨지는 환경이 왜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은가? 엄청난 부자든 찢어지게 가난하든 남태평양 아름다운 섬의 호화주택에 살든 추운 나라의 단칸방에 살든 행복에는 10%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모든 것에 인간은 곧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은 먼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남쪽 섬나라의 호화주택에 살기 전에는
그곳에서 살기 시작한 첫날의 기분밖에 상상할 수 없다. 호화주택에 사는데 익숙해진 일주일 후의 기분은 물론 그곳에 사는 게 실증난 1년 후의 기분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환경은 행복의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행동에 좌우되는 40%의 행복. 사람은 인생의 목표라고 할 만한 큰 성공에도 금세 익숙해지며 인생을 망쳐버릴 정도의 불운에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적응하고 극복해낸다. 이는 행복에 관한 다양한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생긴 큰일을 차이로 인식하고 자극을 느낀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면 처음엔 굉장히 기쁠지도 모른다.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평생토록 불행할 것 같은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행복하게 보이는 일도 불행하게 보이는 일도 곧 본인에게는 당연한 체험이 되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그 상황에 익숙해진다.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기업에서 일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갖고 집을 사고 노후를 위해 저축도 착실히 하고 손자의 얼굴까지 본다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다. 그것이 행복의 본보기다. 하지만 아무리 행복의 본보기를 달성했다고 해도 그 상태에는 모두 익숙해지고 만다. 그리고 남은 40%의 영역이 있다. 이 40%는 다름 아닌 자신의 행동으로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희망적이고 신뢰가 가는 수치 아닌가? 행동으로 10%밖에 바꿀 수 없다면 의욕이 솟지 않을 것이다. 그 미미한 확률에 매달리니 차라리 집에서 잠이나 자는 편이 낫다. 반대로 90%가 달라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신뢰하기 어렵다. 자신의 행동으로 바꿀 수 있는 40%의 행복. 왠지 용기가 불끈 솟아나는 수치다.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제 아이만 생기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어떤 조건을 달성하기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행복산의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그 산을 끝까지 오른 사람에게 행복이 제공된다거나 행복 마라톤 대회에서 결승 테이프만 끊으면 행복이라는 이름의 메달을 받는다고 말이다. 하지만 행복은 그런 정상이나 목적지 같은 형태가 아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순간적으로 느낀 행복에도 금세 익숙해지고 당연한 일상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6억 엔의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다. 시시한 직장을 그만둘 수 있고 장래의 불안에 겁먹을 일도 없어진다. 모든 쾌락을 주저없이 맛볼 수 있을 것만 같다. 당첨되면 확실히 인생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몇 번이나 말하지만 6억 엔에 당첨되기 전에는 당첨되고 1년 후의 기분을 정확히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달라진 인생에 곧 익숙해진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오로지 아이뿐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은 아이가 생기고 난 3년 후의 기분을 상상할 수 없다. 행복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의 본보기를 그대로 따라한 포상으로 행복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느끼는 것. 행복해지는 일은 없다. 행복은 그때마다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뿐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내일도 모레도 1년 후에도 찾아오는 것은 미래가 아닌 현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바로 지금부터 언제든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행복은 마음이 결정한다. 앞서 행복에 관한 다양한 심리학 연구 성과를 소개했는데 이런 연구에서 행복을 측정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바로 본인에게 직접 묻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보아 당신은 인생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실험 대상자가 행복한 마음이 들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 이 물질을 측정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측정한 순간에는 그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미래에도 행복할지 아닐지는 알 수 없다. 긴 인생의 행복을 재는 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따라서 행복은 자신의 신고로만,
즉,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껴야만 비로소 측정할 수 있다. 행복은 자신의 해석에 달렸다. 행복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이 결정한다. 행복에 관한 수많은 격언을 되새겨보니 역시 맞는 말이다. 그렇다. 행복은 자기 신고제로밖에 측정할 수 없다. 남이 보기에는 어떤 괴로운 상황에 있어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자신의 환경에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 이것이야말로 행동이 행복의 40%를 차지하는 이유다. 우리는 조건을 달성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느껴야 한다. 지금 눈앞의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나는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깨달았다. 그리고 행복을 지금 느끼는 일이 가능해졌다. 환경이 행복을 10%밖에 좌우하지 않는다면 방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든 아무것도 없는 미니멀리스트의 방이든 나의 행복은 10%밖에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은 물건을 줄임으로써 40%의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행동을 바꾸기 위해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다는 발상이 내게는 딱 맞았다.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서야 비로소 나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행복의 모범 답안을 따라갈 수 없었던 자신에게 실망해 늘 부족한 물건만 찾던 내가 미니멀리스트가 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지금 나는 예전보다 큰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미소를 짓는 것조차 잘 못하는 사람이다. 별로 말이 없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로봇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러던 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인 나는 시간의 여유가 있다. 매일의 생활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도 충만한 느낌이 든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비참한 기분에 휩싸이는 일도 없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니 마음껏 행동할 수 있다. 집중력은 높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사라지고 염치가 좋아져서 내가 쓴 책을 출판할 정도로 대담해졌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을 똑똑히 느낀다.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히는 일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겁먹는 일도 사라졌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모든 것에 앞으로도 계속 감사하고 싶다. 모든 현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살고 싶다. 미니멀리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미니멀리즘을 통해 중요한 것을 많이 깨달았다. 하지만 내가 깨달은 것이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깨달은 사람은 미니멀리스트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미니멀리스트가 되고서 깨달은 것을 이후에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면 물건을 늘려도 상관없다. 누마하타 나오키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미니멀 앤 이즘이라는 사이트는 최소한으로 줄임으로써 중요한 것을 발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미니멀리스트는 소중한 것을 위해 줄이는 사람이다. 나는 물건을 줄이고 나서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다. 가족과 친구뿐만이 아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나 재능 있는 사람만이 아니다. 의견이 맞는 사람도 맞지 않는 사람도 모두 소중하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의 목적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목적이다.